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편 내용들로만 구성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개편된 교재의 내용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방법만을 안내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고 문제가 많지만 한번 보시고 나면 개편 내용에 대한 공부 방법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편되지 않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나온 내용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추가된 내용이나 수정된 내용들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문제 풀이를 절대 보셔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대 행위자 순위가 기존에는 아들이 1순위였다면 개편된 교재에서는 배우자가 1순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많아서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문제 풀이보다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그 방법을 위주로 영상을 제작했고요. 공부를 하실 때는 교재를 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화 과정에서 기능이 약화되면 적응 능력도 약화되므로 주변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을 설명한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환경 속의 개인과 이중 초점이라고 해서 15쪽에 있는 PIE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영역은 생리적 및 생물학적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그리고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 기능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는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으로 이러한 노인의 다면적 특성과 변화에서 복합적인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PIE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출제를 해 보았습니다. 2번 노인에 대한 정치적 보상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노인의 날은 언제인가? 정답은 10월 2일인데요. 국가는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고 젊은 세대의 귀감이 될 모범 어르신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는 내용은 기존의 교재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노인의 날에 대한 법정 기념일이 처음 등장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해 보았고요. 3번 건강한 노화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인데요.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드리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4번 노년기의 특성에 대한 연결이 올바른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19쪽에 있는 그림과 함께 설명된 것으로 노년기의 특성이 기존에도 나왔었지만 생애 주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생애 주기에서 노년기에는 통합대 절망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노인이 가진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은 2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인데요. 21쪽의 오른쪽 박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노인이 가진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애착이 있는데 노인의 그러한 심리적 특성을 인정하고 환경을 조성하거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6번 에릭슨의 인간 발달 단계와 경험하게 되는 위기와 변화의 연결이 옳은 것은 조금 전에 잠깐 다루어 본 내용이기도 한데요. 23쪽에 있는 내용으로 에릭슨의 생애 발달 단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단계별 위기와 변화의 반복적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각 단계와 그에 따른 위기와 변화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공부해야 하지만 특히 우리는 노년기에는 자아통합대 절망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에릭슨이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노년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고요. 다른 단계들, 유아기, 초기 아동기, 후기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역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7번 노인 가구 형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갈수록 독거나 노부부 세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가족 구조를 포함하여 가족 관계라든가 가족 기능, 가족 생활 주기 등의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중요해서 앞으로 출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8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25쪽에서 2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9번 다음 중 노인의 사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27쪽에 있는 노인이 되면서 겪는 네 가지 고통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난, 빈고죠. 그리고 고독, 또 할 일 없는 무위, 노인이 되면 아프다는 병고가 네 가지의 고통입니다. 이 부분은 개평 교재 이전에도 내용이 나오기는 했지만 개평 교재에서 좀 더 확장해서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출제를 해보았고요. 10번 노인의 생존과 기본적 욕구를 본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 충족하지 못하여 삶의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규정되는 것은 27쪽에 있는 오른쪽 박스에 실린 내용으로 5번 노인 문제가 정답입니다. 11번 요양보호와 가족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2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를 반드시 해둘 필요가 있고요. 공식적인 돌봄 인력은 요양보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포함이 되고요. 재가 노인에게는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돌봄은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대신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돕는 역할이라는 것 중요하고요. 4번 2차적 돌봄 관계는 1차적 돌봄 관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이때 2차적인 돌봄 관계는 자원 조달자, 즉 정부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정부이기 때문에 1차적인 돌봄 관계는 가족을 포함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직접 인력이고요. 2차적 돌봄 관계는 이러한 인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이나 제도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라고 구분해서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12번 인간다움 케어에서 대상자를 대하는 실천 원칙 5단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29쪽과 3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인간다움 케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실천 원칙 5단계 역시 중요해졌습니다. 각각의 단계별 요양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해야 하는데요. 만남의 준비 단계, 그리고 케어의 준비 단계, 또 지각 연결, 지각의 연결 단계, 감정의 고정 단계, 재회의 약속 단계의 순서대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 중요하고요. 단계별 특징들을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대상자 중심 케어, 당연한 이야기죠. 13번 요양보호 실천의 네 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1번인데요. 31쪽에서 3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처음으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대면하기라든가 말하기 그리고 접촉하기, 일어서게 하기의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14번 노인복지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38쪽에서 43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1번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의 근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니고 노인복지법이고요.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는 참여의 원칙이 아니라 독립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3번 노인자원봉사는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한다라는 것 반드시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하고요.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학대노인 지킴이 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죠.
학대 노인 지킴이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은 경로당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64에서 66쪽에 걸쳐서 있는 내용인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 튜브 영양 공급은 이번 개편 교재에서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튜브 영양 공급 즉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활동에 해당합니다. 1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76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소 외우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3대 원칙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세세한 공부가 필요한데요.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 원칙은 수급자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확인을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은 운영 규정이라든가 근로계약, 표준교재, 매뉴얼, 대응 지침 등의 키워드가 나오고요. 세 번째,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은 주로 요양보호사 개인이 지켜야 할 윤리나 의무라고 크게 묶어서 생각해 두시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문제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입니다. 17번 요양보호사의 금지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9쪽에 있는데요. 요양보호사의 금지 행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추가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소 사유, 급여 제공의 제한 등에 대해서 구분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00에서 10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1번 시설생활 안내는 입소 이전 단계가 아니죠. 입소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2번 입소 사정 및 서비스 목표 설정은 입소 초기 단계 정답입니다. 종사자와 동료 노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는 일상생활 지원이 아니라 기본 처우에 해당하고요. 가족과 유대 관계를 유지할 권리는 퇴소 상담 아니죠. 생활 단계에서 자주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퇴소 단계에서는 퇴소 상담만 제공하는 것 아닙니다. 퇴소 상담과 함께 서비스 의뢰 및 추후 서비스까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 역시 개편된 교재에 완전히 새롭게 실린 내용이지만 앞에서 배운 것들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번 노인 학대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04쪽에서 10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1번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2번 보통 노인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방임의 순서가 아니죠. 정서적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 그 다음이 방임의 순서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3번 노인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가 가장 비율이 높다. 이 부분이 수정이 되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들로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가장 최신의 통계 자료가 교재에 반영이 된 경우입니다. 4번 노인학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5번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는 것은 방임이 아니라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20번 대상자로부터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12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1번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맞지만 감정적인 대처는 안 됩니다. 이번 피해 사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해서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3번 심리적 치유 상담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기관장에게 상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노동 상담소 등 외부의 전문기관에 상담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성폭력에 대한 예비 지식이나 대처 방법은 평소 익혀둬야 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시정 요구에도 반복되면 녹취나 일지를 작성한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과 가장 높은 신체별 유해 수준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이 부분 역시 새롭게 들어온 내용인데요. 135쪽에 있습니다. 체위 변경 등의 요양보호에서는 팔꿈치가 아니라 손, 또 손목, 허리 등의 유해 수준이 높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샤워 등 목욕 업무를 할 때는 손, 손목이 아니라 허리. 3번 청소는 손이나 손목에 근골격계 질환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4번 세탁은 어깨 정답이네요. 22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직무 스트레스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마도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공부는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 간의 만남을 주선한다. 서로 배우고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4번 동료 지지 체계 지원이죠. 동료 지지 체계 지원은 동료 간에 정기적인 만남을 주선하여 서로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지지가 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주선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54쪽에 있습니다. 23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직무 스트레스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역시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과거 편안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쉬어. 편해를 천천히 속으로 반복하는 것은 심상훈련 기법입니다. 156쪽에서 157쪽에 있는데요.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안은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긴장 이완 기법, 그리고 두 번째 호흡법, 세 번째 인지 수정, 네 번째가 심상 훈련입니다. 24번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52쪽에서 15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1번 스트레스는 모두 나쁜 것 아니죠. 스트레스라고 해서 모두 나쁘지 않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는 하지만 공부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면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스트레스는 집중력, 능력, 창의력, 생산력을 향상시켜 주기도 하고요. 2번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가 아니죠. 3번 스트레스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처하고 조절을 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가 되어서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일하기 싫죠. 그래서 정답이고요. 5번 스트레스는 자기의 의지로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자기의 의지대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5번 위암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6쪽에서 16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조기 위암은 특별한 정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정답이죠. 80% 이상에서 특별한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됩니다. 26번 설사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설사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추가가 되어서 개편 교재에 나타났습니다. 설사를 할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즉 고섬유소 음식을 피해야 하고요. 2번 몸은 차갑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또
3번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기도 하죠. 설사를 하면 하루 정도 금식을 시키기도 합니다. 4번 약국에서 구입한 지사제 아니죠. 지사제 남용은 주의해야 하고 이 지사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5번 정답이네요. 물은 탈수 예방을 위해서 물은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27번 노인의 피부계 문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99쪽에서 210쪽에 해당하는 아주 긴 내용인데요. 많은 분량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1번 피하 지방은 증가가 아니고 노인이 되면 감소해서 기온에 민감해지고요. 기저귀 피부염은 경계가 분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3번 마찰열, 섭윤, 진물음, 공기순환 부족 등에 의해서 감염이 악화되는 것은 지루성 피부염이 아니고 간찰진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노인성 자반은 노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답이죠. 5. 우정문신은 피부병이 아닙니다. 발동문신으로 유행적으로 새긴 일제시대의 아픔입니다. 이 피부계 질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추가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적 증상과 원인 그리고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공부가 철저히 되어야겠습니다. 28번 당뇨병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217쪽에서 21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대변이 아니죠.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고요. 2번 고혈당 시 식사량이 증가하고 활동량은 감소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정답이죠. 저혈당인 경우에는 반대이죠. 식사량은 감소하고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3번 당뇨병과 질 분비물 및 질 감염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죠? 당뇨병에 걸리면 질의 분비물과 감염이 증가합니다. 4.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기본으로 식단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저콜레스테롤 식이요법을 사용해야 하고요. 운동은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아닙니다.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해야 합니다. 29번 다음 중 노인 증후군에서 표현되는 증상이 아닌 것은 228쪽에서 232쪽에 걸쳐서 모두 개평 교재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노인 증후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소변이 자주 마렵다. 증후군이 맞고요. 기억력 떨어졌다. 맞습니다. 잠이 너무 많이 온다. 아니죠.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후군이 아니어서 정답이고요. 몸이 붓는다. 또 도와주는 가족이 부족하다. 모두 노인 증후군에 해당합니다. 30번 노인 증후군에 대한 공통된 특징으로 옳은 것은 230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노인 증후군은 삶의 질과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틀린 답이고요. 2번 주된 증상은 특정한 병적 상태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가지의 원인이 한 가지의 장기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죠. 여러 원인들이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어서 증후군이 발생을 하고요. 노인 증후군끼리 위험 인자들은 공유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많은 위험 인자들을 서로 공유합니다. 5번 어떤 경우는 서로 연관성 없이 떨어져 있는 두 기관에 동시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노인 정후군 역시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깊이 있게 해 두셔야 합니다. 31번 노쇠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23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노인 정후군은 결국 노쇠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고요. 노쇠 자체가 노인 증후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증후군은 노쇠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 노쇠란 여러 신체 기관의 기능이 노화에 따라 감소하여 나타나는 것 정답이고요. 3번 질병은 근력 약화와는 관련이 없다. 당연히 있죠. 질병 그리고 영양 결핍이라든가 운동 부족 모두 근력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4.
만성 질환은 노쇠의 핵심 증상이다. 아니죠? 노인이 되어도 만성 질환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쇠의 핵심은 근감소증입니다. 5. 근감소증의 요소는 근육량 감소, 근력 감소 두 가지로 구성되는 것 아니고요. 근력 감소 그리고 근육량 감소, 보행 능력이 감소가 되었을 때도 근감소증이 일어납니다. 32번 노쇠 예방 7대 수칙으로 옳은 것은 232쪽에 있는데요. 노쇠와 또 노인 증후군 굉장히 중요하고요. 1번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요. 2.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먹는 것 아니죠. 먹고 싶은 음식보다 건강한 음식을 가려 먹지 말고 충분히 식사하기가 필요합니다. 3. 가능하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죠. 어울려야지만 노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운동을 꾸준히 한다. 정답이겠네요. 성실히 운동을 합니다. 5. 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 식사량 줄여서는 안 되죠. 더욱 적절한 식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33번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현재의 시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장소 등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기능은 시공간 파악 능력 아니죠? 진압력입니다. 2. 공간 개념이 떨어져서 자주 다니던 곳에서도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는 장소 진압력 저하 때문이 아닙니다. 시공간 파악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3번 실행 능력이 저하되면 도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것이 정답이네요. 실행 능력이란 어떠한 일을 할 때 단계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면 운동화 끈을 묶을 때 하나씩 끼워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밥을 하기 위해서 쌀을 끄집어내고 씻고 또 밥솥에 앉히고 물을 맞추고 뚜껑을 닫고 코드를 꽂고 취사 버튼까지 눌러야지만 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실행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 사용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4. 타인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 진압력 저하 때문이 아니죠. 언어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기억력은 장기 기억력 저하 현상이 먼저 나타나는 것 아니죠. 단기 기억력이 먼저 나타납니다. 34번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24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도 치매와 관련해서는 제일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공부는 철저히 해 두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정답은 4번 치매와 선망은 다르다입니다. 35번 뇌졸중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244에서 24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언어 장애는 좌측 뇌가 손상이 되어서 우측 편마비가 오고 그리고 언어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36번 파킨슨병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248쪽에서 24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파킨슨병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1번 관련 요인으로는 소뇌의 이상으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분비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죠. 소뇌가 아닌 중뇌의 이상으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분비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정답이죠.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해 두셔야 하고요. 3. 자세 불안정은 병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파킨슨병에서 자세 불안정은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4. 기립성 저혈압은 신경정신 증상에 해당하는 것 아니죠. 기립성 저혈압은 자율신경계 증상입니다. 5.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는 기억력 저하가 동반되죠. 기억력 저하는 흔히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저런 파킨슨병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37번 운동과 관련한 설명이 옳은 것은 254쪽에서 25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는 것은 폐 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해서입니다.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면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집니다. 3. 현재의 운동 수준보다 운동 후 효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아니죠. 현재 할 수 있는 운동 수준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실시해야 하고요. 4. 준비 운동은 5분 이내로 아니죠. 10분 이상 충분히 실시해서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의 손상을 예방해야 하고요. 5. 아령을 이용한 운동은 균형 운동 아니죠. 아령과 같은 도구는 저항을 거는 것으로서 근력과 근지구력 강화 운동을 실시할 때 좋습니다. 균형 운동에는 풍선치기 같은 것을 실시합니다. 38번 노인의 수면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56쪽에서 25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답은 3번 운동량이 저하되면 수면을 방해하기도 한다입니다. 39번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25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노인의 성생활 역시 상당한 내용이 추가 그리고 수정되었습니다. 1. 나이가 들면 성에 대해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아니죠. 노인 스스로 성에 당당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심지어 죄책감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2. 나이가 들면 성적 욕구는 사라지는 것 아니죠. 성적 욕구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3. 여성 노인은 성적 자극에 반응이 지연된다. 아니죠. 남성 노인이 성적 자극에 반응이 지연되어서 발기가 잘 안 됩니다. 4. 질병이 있으면 성기능 감소가 나타난다. 정답이죠. 5.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40번 다음 중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에 속하지 않는 것은 26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부 수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2번 지사제로 이 지사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263쪽에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과 함께 265쪽에 있는 부작용 약물에 대해서도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이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41번 검령과 절주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266쪽에서 26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특히 검련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 두셔야 하는데요. 1번 담배를 끊는 것은 언제라도 늦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닙니다. 2. 검연 후 2주가 지나면 심장 발작 위험이 줄어든다. 아니죠. 심장 발작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24시간이 경과하면서부터입니다. 3. 적정 음주란 하루에 한 잔 이하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음주 습관을 감안해서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수준을 적정 음주라고 합니다. 4.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두 잔의 술도 피해야 된다. 정답입니다. 5. 결심을 지키지 못하면 포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죠? 결심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2번 온열 질환 및 한랭 질환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272쪽에서 274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또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요. 특히 온열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철저히 해 두셔야 합니다. 1.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물은 매 1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는 것 아니죠. 20분마다 마셔야 하고요. 2.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해야 하는 온열 질환은 열 실신이 아니고 열성 부종입니다. 3. 열 경련이 일어나면 스포츠 음료나 주스 등을 마시게 한다. 정답이죠. 4.
한랭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니죠? 겨울에 일어날 수 있는 한랭 질환, 즉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과 매우 상관이 있고요. 5. 열탈진이 오면 체온이 크게 상승하는 것 아니죠? 열탈진, 즉 일사병은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온열 질환과 한랭 질환에서 특히 273쪽에 있는 폭염에 의한 응급 조치에 대한 공부가 또 필요합니다. 43번 바이스텍 7원칙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283쪽에서 284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바이스텍 7원칙도 개편된 교재에서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7원칙의 종류와 그 특징들을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문제에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개별화 원칙이라든가 의도적 감정 표현, 또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비심판적인 태도, 비밀 유지 등 이 바이스텍 7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44번 치매로 인한 장애의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94에서 29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1번 말을 걸 때는 옆 아니죠. 정면에서 다가가서 대상자의 시야에 들어간 다음에 말을 걸어야지만 치매 대상자가 놀라지 않습니다. 2. 감정 표현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니죠. 치매 대상자에게는 말보다 감정 표현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3. 실물 그림판 문자판은 유아들에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죠. 이해력이 떨어진 치매 대상자의 경우에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으로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정답이죠. 5. 인지 자극을 위해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늘리는 것 아니죠? 주의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적 자극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45. 요양보호 관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04쪽에서 306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관찰에서 특히 객관적인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관찰을 통해서 신체 및 정신적 이상에 대해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다입니다. 46번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와 기록 내용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30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1. 상태 기록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아니죠.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이 기록되는 것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2. 상담 내용 및 결과는 상담 일지에 기록을 하는 거고요. 대상자 방문 시 각종 상담 내용은 방문을 했기 때문에 방문 일지에 해당합니다. 4. 서비스의 목표 그리고 내용 정답이네요. 장기 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이것이 특히 이번에 새롭게 기록의 종류에 들어왔는데요. 이 장기 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사회복지사 등 관리자가 작성을 하는 것이지만 대상자의 욕구 평가라든가 기능 상태 평가를 해서 공단에서 내어주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서 이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5. 대상자 상태 평가 및 간호처치는 간호가 나오네요. 간호 일지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47번 사례 관리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39쪽에서 34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례 관리와 관련해서는 모두 추가된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례 관리와 사례 회의는 다른데요. 1. 사례 관리에서 케어 조정자는 장기 요양기관이 아니라 케어 조정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됩니다. 2. 수급자의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수립보다 공단과 기관의 상호 연계가 더 중요한 것 아니죠?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대상자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상자의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이 중요합니다. 3. 사례관리 대상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단계는 접수 및 초기 면접 단계가 아니죠. 각 영역과 강점과 약점 그리고 자원 등을 파악하는 단계는 욕구 사정 단계입니다. 4. 주 1회 모니터링 실시 아닙니다. 사례 관리에서는 모니터링이 매월 1회 실시됩니다. 5. 장기요양 급여와 관련 자원을 연계 조정, 통합하는 활동이다. 제일 중요한 사례 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입니다. 48번 사례 관리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금 전에 풀어본 사례 관리 문제보다 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사례 관리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전 과정에서 참여해야 하고요. 또 서비스가 중단되어도 종결과 사후 관리 업무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또 요양보호사는 주된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중심 인력이 되어서 누구보다 수급자의 욕구나 상태 변화, 환경 및 여건의 변동을 먼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에 해당하고요. 사례 관리 전 과정에서 참여한다는 맥락을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서 정답은 5번입니다. 34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49번 급여 제공 절차에 대한 순서가 옳은 것은 34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방문, 그리고 일정 관리, 사전 확인, 서비스 제공, 기록 확인 및 서명, 그리고 퇴실인데요. 이 절차에 대해서는 실기가 추가되었습니다. 50번 노인 역량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51쪽에서 35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1. 노인이 되면 에너지 소모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죠.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도 줄어듭니다. 2. 포화지방의 과량 섭취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킨다. 아니죠.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3.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는 영양 표시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정답이고요. 4. 고기, 생선 등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에너지 얻는 것 아니죠. 에너지원은 밥과 빵 같은 탄수 화물이 에너지원이 됩니다. 5. 수분 섭취 시 음료는 포함되지 않고 순수 물로 하루 6잔에서 7잔 마셔야 한다. 아닌데요. 수분은 음료를 포함한 물인데요. 입으로 마시는 형태를 모두 수분이라고 합니다. 51번 식사 돕기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5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식사 전에는 TV를 끈다. 정답이죠. 2. 식사에 집중하기 위해 식사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거나 가벼운 산보를 통해서 식욕을 정진시켜 드립니다. 3.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규칙적으로 제공받으므로 요양보호사가 돕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죠?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요양보호사는 적절한 양의 음식 섭취를 위해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먹지 못할 경우 먹여줘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식사 도중 대상자가 살해들거나 숨쉬기 어려워할 때는 천천히 조금씩 먹이는 것 아니죠? 살해들거나 숨쉬기를 어려워할 때는 식사를 중단하고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5.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대상자에게는 모든 음식을 갈아서 제공하는 것 아니죠? 이러한 질환이 있다면 음식을 제공할 때 주의를 해야 하지만 나머지 씹는 능력이라든가 삼키는 능력까지 상실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에 맞는 음식 조리법을 선택해서 제공을 합니다. 52번 다음 중 연하곤란 증상이 아닌 경우는 36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연하곤란 증상에 대해서 내용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평소에 침 흘림이 관찰된다. 음식을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다. 입 밖으로 음식을 흘린다. 음식 섭취 후 목에서 쉰 또는 젖은 소리가 난다. 이 모두는 연하곤란 증상이고요. 5번 저작에는 문제가 없어서 음식을 잘 씹는 것 아닙니다. 연하곤란 증상으로는 음식물도 잘 씹지 못합니다. 53번 투약 돕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6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 금식을 하게 되면 모든 약물 금지 아니죠.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2. 처방된 약과 가족이 사놓은 보조약물 섞어서 먹이시면 안 됩니다. 3. 잘못 복용했다면 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4. 약물 투약을 거부하면 신속히 거부한다. 정답이죠. 5. 약을 잘 삼키지 못할 경우 깨끗하게 갈아서 안 됩니다. 삼키지 못할 경우라도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약사나 의사에게 약을 잘 삼키지 못한다고 그 내용을 전달해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54. 배설요양 보호와 관련한 설명이 옳은 곳은 375쪽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박스에 배설 요양 보호의 목적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1번 가능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답이죠. 전 과정에서 가능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화장실 이용 시 낙상 사고가 빈번하므로 휠체어에 앉혀서 이용. 아니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가능한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먼저 제공을 해야 하고요. 3.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화장실은 조명이 약한 전구 아니죠. 조명은 밝게 해야 합니다. 4. 숙면을 위해 밤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꺼두는 것 아니죠. 밤에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등은 켜두어야 하고요. 5.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화장실 입구에 응급벨 설치 아닙니다. 응급벨은 급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손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55번 요루와 장루 관리에 대한 설명이 옳은 곳은 38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포인트 내용이 추가 정리되었습니다. 1. 요루는 우측 옆구리에 요관을 연결하는 것 아니죠. 우측 옆구리가 아니라 복벽에 연결을 하는데 보통은 우측 하복부에 있습니다. 2. 통목욕 시에는 요루 주머니를 비우고 주머니를 착용한다. 정답이죠. 3. 샤워를 할 때는 요루 주머니에 물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떼고 아닙니다. 요로 주머니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 착용하거나 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4. 장루 주머니는 2분의 3 정도 채워지면 비우는 것 아니죠. 장루 주머니는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가 채워지면 비워야 합니다. 통목욕 시에는 반드시 주머니를 떼고 해야 한다. 아닙니다. 통목욕 시에는 반드시 주머니를 차고 해야 하는데 주머니 교환일을 목욕날로 잡으면 좋습니다. 통목욕 시에는 뚫어놓은 복벽의 구멍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머니를 차고 합니다. 56번 자세에 따른 욕창 발생 부위가 옳게 연결된 것은 44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욕창 발생 자세 세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자세와 욕창 발생 부위를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정답은 3번 척와이로 귀, 무릎 내외측 그리고 어깨에 발성이 잘 됩니다. 옆으로 돌아 누운 자세가 측 Y이기 때문에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어디가 눌리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번 식품 및 주방위생 관리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53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4번인데요.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8번 다음 그림에서
0823M3FTS2로 표시된 달걀의 사육 환경이 표시되는 곳은 달걀 산란 일자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해 보았습니다. 사육 환경이 표시되는 것은 제일 끝에 있는 이 숫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2라는 숫자입니다. 538쪽에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0823은 날짜입니다. 59번 안전한 조리를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4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1. 생으로 먹는 채소와 과일을 세척할 때 염소 소독제, 즉 락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식품 첨가물로 표시된 락스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데요. 100ppm의 농도로 희석해서 사용을 합니다. 2.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는 식중독균이 정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냉동식품을 꺼내서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습니다. 3. 급하게 해동할 경우 재료를 흐르는 찬물에 담가서 해동하는 것 아니죠. 물이 닿지 않도록 밀봉한 후에 흐르는 찬물에서 해동을 해야 하고요. 4. 냉동 만두는 충분히 해동 후 조리 아닙니다. 냉동 채소라든가 냉동 만두는 해동과 조리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5. 해동한 식품을 조리하고 남으면 다시 냉동 안 되죠. 해동한 식품에는 세균이 정식하기가 쉽기 때문에 다시 얼리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이죠. 60번 주방위생 관리에 대한 방법이 옳은 것은 543쪽에서 54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1번 냉장고는 적어도 주 1회 아닙니다. 월 1회 청소를 하고요. 2. 찬장에 냄새가 나면 선반을 희석한 알코올로 닦는 것이 아니고 선반을 세척한 뒤에 완전 건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희석한 알코올로 닦습니다. 3. 고무장갑을 사용한 뒤에는 그대로 세제로 깨끗이 씻어 거꾸로 걸어 말리는 것 아니죠. 사용을 하고 나면 뒤집어서 세제로 씻고 말립니다. 5. 배수구에는 락스를 뿌려 항상 소독한다. 아니죠. 배수구는 그릇망을 비우고 주방용 세정제와 솔로 닦는데 이 배수구 관리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5. 쓰레기통은 내수성의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한다. 정답이죠. 이 쓰레기통 역시 추가된 주방위생 관리에 해당합니다. 61번 치매 노인의 환경 지원 지침으로 옳은 것은 566쪽에서 568쪽의 내용인데요. 완전하게 새롭게 들어온 환경 지원 지침입니다. 1.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돌보는 것은 안전, 안심 지원이 아니라 진압력 지원이고요. 2. 의자, 탁자 등의 소품을 여러 곳에 배치하여 자기 선택을 위한 지원을 한다. 정답이죠. 스스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사진이나 개인 물품으로 자기 다움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은 사생활 확보를 위한 지원이 아니죠. 생활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이 되고요. 4.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적 자극의 질과 조정이 아닙니다. 기능적인 능력 지원 영역인데요.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즉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어르신이라면 식탁으로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사로 같은 것으로 환경을 조성해서 식탁으로 와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적 영역입니다. 5. 바닥재 교체로 인한 위험 대비는 안전, 안심 지원이 아니죠. 환경적 자극의 질과 조정입니다. 이렇게 환경 지원 지침은 어렵기 때문에 안전, 안심 지원이 어떤 것인지, 진압력 지원은 또 어떤 것인지, 사생활 확보를 위한 지원, 환경적 자극의 질과 조정, 안전, 안심 지원 등 각각의 지침에 대해서 그 상세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62. 치매 단계에 따른 가족 부양의 특성과 부담 변화 연결이 옳은 것은 572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치매 가족 부양의 특성과 부담 변화 역시 완전하게 새롭게 들어온 영역이기 때문에
철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1. 조기 증상. 조기 증상에서는 치매 증상의 수용, 노력 단계가 아니죠. 조기 증상은 점진적 치매의 진행이고요. 2.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면 부양 위기 단계가 아니라 부적응 단계를 경험하게 되고요. 실금은 부양 위기 단계입니다. 부적응 단계는 정신행동 증상이고요. 시설 입원을 하게 되면 부양 고비 단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답이고요. 사별과 애도는 상실 단계이죠. 치매 말기 단계가 아니라 상실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치매 대상자와 가족의 내용은 전체가 모두 새롭게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문제 출제가 자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입니다. 63. 치매 가족이 느끼는 정서적 부담을 모두 고르시오. 역시 치매 가족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573쪽에서 57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서적 부담과 신체적인 부담을 구별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가, 분노, 나, 죄책감, 다, 피로, 라, 수면장애, 마, 소외감, 바, 불안감인데요. 이 중에서 다, 피로와 라의 수면장애는 신체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이 다와 라가 없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라, 다, 라.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이처럼 치매 가족의 부담에서 정서적인 것과 신체적을 구분해서 공부하시라고 출제해 봤습니다. 64번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역시 치매 가족의 부담입니다. 573쪽에서 576쪽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1. 피로 같은 정서적 부담 아니죠. 피로는 신체적인 부담이고요. 2. 가족 관계의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니죠. 악화됩니다. 3. 가족 갈등이 해소되어 이전보다 더 화목해지는 것 아니죠. 누군가가 치매에 걸리면 가족 간의 갈등은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동거, 별거 가족 내 적절한 역할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할 수행이 어려워진다. 정답이죠. 전문가를 통해서 적절한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져서 가족 간의 역할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니죠? 치매 대상자의 재정 관리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방문 요양이든 주야간 보호센터 등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증가합니다. 65번 요양보호사가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달했을 때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576쪽에서 579쪽에 있는 의사소통 기법인데요. 이렇게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는 힘 도둑이 기법으로 격려하기에 해당합니다. 6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605쪽에서 608쪽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문제는 풀어보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5번 때로는 대상자의 고향 사투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인데요. 치매 대상자와는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가끔 고향 사투리를 사용하면 대상자의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67번 다음의 사례에서 올바르게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70세 할머니가 성격이 급한 75세 할아버지에게 옷을 입히면서 10시 되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 양말을 벗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한 뒤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다. 우선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옷을 입히면서 또 10시가 되면 병원에 간다. 양말을 벗지 말라. 라고 하고 자기 자신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되는데요. 또 성격이 급한 줄 알면서 설거지를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치매 대상자는 혼자서 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는 당장 해야 할 일만 간결하게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인 10시가 되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를 혼자 두지 말고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해서 할머니의 시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거나 같이 TV를 보면서 10시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을 다녀와서 설거지를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5번 설거지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다입니다. 이 내용은 61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68번 임종 대상자의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이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역시 새롭게 들어온 영역인데요. 652쪽에 있습니다. 임종 대상자의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을 위해서는 첫 번째, 치료를 거부할 권리, 그리고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정답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69번 감염 예방을 위한 일반적 원칙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이 문제 역시 완전하게 새롭게 들어왔는데요. 661쪽에 있습니다. 감염 질환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 출제가 높은 유형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감한 대상자, 그리고 미생물, 저장소, 탈출구, 침입구 등 감염과 관련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기침과 재채기, 그리고 땀이나 가래와 같은 신체 분비물, 배변을 통해 배출되는 것이 탈출구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사람이나 동물은 저장소에 해당하고요. 신체 분비물, 대변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탈출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 피부 상처는 입이나 상처 등을 통해서 침입을 하기 때문에 침입구와 관련이 있고요. 5번 음식물이라든가 물은 저장소입니다. 세균들이 음식이나 물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0번 평소 손 씻기를 실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667쪽에 그림과 함께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1번 습관이 안 되어서가 51.4%로 가장 높습니다. 71번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착용하는 순서는 역시 새롭게 들어온 내용인데요. 착용 방법을 한 번쯤은 보시라고 출제해 보았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난 뒤에 포장을 제거하고 비닐 가운을 꺼냅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 안쪽이 몸을 향하게 펼쳐서 머리와 팔의 순으로 입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깨를 정리하고 허리끈을 묶은 뒤에 비닐 장갑을 착용하는 순서가 정답인데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출제해 본 문제입니다. 72번 오염된 물질이 묻었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 669쪽에 있는데요. 이 문제는 기존의 교재에서도 있었는데 정리가 된 내용이어서 출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깨진 유리가 바닥에 있을 경우에 반드시 장갑을 끼고 치운다입니다. 1번에 항상 고무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고무장갑을 착용하고요. 3번 심각하게 오염된 옷이나 침구류는 삶거나 살균, 표백제를 사용해서 세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번에 혈액이나 체액이 깨진 유리에 묻었다면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해서는 안 되고요. 5번 혈액이나 체액이 바닥에 쏟아졌다면 락스와 물의 비율을 물이 9이고요. 락스가 1의 비율로 대개 혼합해서 신속하게 닦아냅니다. 73번 급성 저혈압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67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심한 감염증이 있을 때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량 출혈이나 심근경색, 심한 감염증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이
바닥을 바라보는 자세 아니죠. 천정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혀 드려야 하고요. 3. 혈압과 맥박이 모두 상승하는 것 아니죠. 혈압은 낮아지고 맥박은 상승합니다. 4. 머리에 이불을 받쳐 30cm 정도 발보다 위로 올라가도록 하시면 안 되겠죠. 급성 저혈압은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닌 발 아래를 베개나 이불 등으로 받쳐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혈액을 심장과 뇌로 올려 보낼 수 있기 때문이고요. 5. 물이나 음식물을 주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죠. 상황이 종료가 될 때까지 물이나 음식물을 주어서는 안 되고 침착하고 편안하게 숨을 쉬도록 안내를 해 드려야 합니다. 급성 저혈압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74번 출혈에 대한 대응 방법이 옳은 것은 67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1. 출혈 부위를 노출시켜야 되죠. 장갑을 끼고 노출을 시켜 두어야 하는데 감염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2. 출혈량이 적은 경우 깨끗한 수건이나 옷 아니죠. 깨끗한 수건이나 옷을 대어서 압박하는 경우에는 출혈량이 많을 경우이고요. 적은 경우에는 멸균 꺼즈를 사용합니다. 3. 쇼크가 의심된다면 다리를 높이는 자세를 취해준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가능하면 다리를 최대한 올려주고 그리고 상체는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혈액이 주요 장기인 뇌와 심장으로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출혈 부위를 절대 눌러서는 안 되는 것 아니죠. 피가 나면 출혈 부위를 압박해서 출혈이 멈추거나 119 구급 대원이 올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5. 출혈이 많으면 먼저 데워둔 패드를 제거하고 아니죠. 출혈량이 많아서 패드를 덧댈 때는 이전의 패드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75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 경우는 치매 대상자인 80세 여성은 식사 후 물을 컵에 따라주면 손으로 잡아 입에 대긴 하지만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대부분 흘린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물을 마시고 나면 컵을 테이블에 놓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 687쪽에 있는 상황별 사례인데요. 이 상황별 사례는 전 과정이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황별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치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인지 할 수 없는지 등의 하위 동작 분석이 필요한데요. 사례를 보면 대상자는 스스로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대부분 흘리죠. 마시지 못하고 다 마신 컵을 놓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동작인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 컵을 테이블에 놓는 것 등이 모두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면 물을 컵에 따라준다가 정답인데요. 나머지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별 사례에서는 하위 동작들을 분석하여 할 수 없는 일은 도와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은 능력을 개발해서 현재의 신체 기능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말이나 행동으로 지시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76번 부적절한 배설 행동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대하는 올바른 대처법은 70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치매 대상자의 부적절한 행동은 반드시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케어자의 부적절한 케어의 문제인지 아니면 환경적 문제인지 신체적인 질환 때문인지 등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실금이 잦다고 해서 수분 섭취량을 줄인다거나 화장실에 혼자 두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식사나 운동 부족은 아닌지 원인을 살펴본다입니다. 문제 행동에서는 원인을 먼저 살펴본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77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힘도둑이 기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한 경우는 아내는 갈수록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돌보지 못해 나날이 나빠지는 것만 같아 힘이 들어요. 잘 하고 싶은데 잘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 매번 답답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 적당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힘 도둑이 기법을 사용한 경우라고 물었습니다. 이 내용은 70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치매 대상자의 가족들과 의사소통할 때 요양보호사는 공감, 그리고 관심 전달, 조언 및 정보 제공, 나 메시지 전달, 그리고 힘 도둑이가 있는데 이 중에 힘 도둑이는 격려하기와 희망 부여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거나 곧 나을 거라는 거짓 희망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요. 1번 아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힘드시지요? 라는 것은 공감하기 기법이고요. 2.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거짓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3. 다른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이것은 조언에 해당하겠네요. 4. 이제까지 잘 해오셨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이것이 힘도둑이 중 격려하기의 기법입니다. 5. 약물 치료가 좋을 것 같은데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것은 정보 제공 혹은 조언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치매 대상자의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는 다양한 기법이 요구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 기법들을 이해하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법들에 대해서 공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개편된 내용만 골라서 출제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